서울의 중심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더 서밋 글로벌 호텔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숨 막힐 듯한 정적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으나 오늘 1번 테이블의 풍경은 그 우아함의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기이하고 충격적이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영롱한 빛 아래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더 서밋 글로벌의 총수인 강민혁이 조각 같은 얼굴에 냉담한 표정을 지은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도저히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차림새의 여자가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윤세아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습에서 재벌가 영예의 기품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는데 촌스러운 꽃무늬가 어지럽게 프린트된 싸구려 블라우스에 색이 바랜통 넓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짙은 갈색 파마머리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을 뒤덮은 두꺼운 화장과 입술에 칠해진 쥐를 잡아먹은 듯한 새빨간 립스틱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며 맞은편의 여자를 무표정한 눈으로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실험실의 현미경처럼 상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차가움을 담고 있었으나 윤세아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소음을 내며 스프를 후루룩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맞선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자리를 반드시 망쳐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쓰러진 후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삼촌 윤상철 전무가 그녀를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 아래 해외로 쫓아내고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아는 이 결혼이 성사되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직감했기에 스스로 미치광이 촌년 김복순이라는 가상의 인격을 만들어내어 강민혁에게 퇴짜를 맞고 이 빌어먹을 혼담을 파기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녀는 입가에 스프를 잔뜩 묻힌 채 촌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하며 강민혁을 향해 눈을 흘겼고 속으로는 제발 그가 이 추태를 견디지 못하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세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는 눈앞의 여자가 보여주는 기행에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미세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벌가 여식들과 맞선을 보아왔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 인형들에 불과했기에 지독한 권태를 느끼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여자는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계산된 무례함이었으며 그 촌스러운 복장 뒤에는 날카롭게 빛나는 지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혁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특히 스프를 마시는 척하며 곁눈질로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맹수와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흔들며 그녀가 연기하는 김복순이라는 캐릭터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로 결심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가 건넨 말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침착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다. 윤세아는 강민혁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빵을 손으로 찢어 입안 가득 쑤셔 넣었고 입안에 음식물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올라왔으며 소똥 냄새가 몸에 배어 향수 냄새를 싫어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그를 자극하려 했었다. 그녀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앉아 발을 까닥거렸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턱을 괴고 껌을 씹는 신뢰까지 해가며 예의범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무식한 여자 흉내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재계에서 냉혈한으로 불린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그는 소문보다 훨씬 더 알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세아는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기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 촌스러운 사투리를 쏟아냈다. 강민혁은 세아의 연기를 감상하듯 턱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내뱉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 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시골에서 험한 일을 했다는 여자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곱고 섬세했으며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펜을 오래 쥐었을 때 생기는 굳은 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그녀가 신고 있는 구두는 겉보기엔 낡아 보였지만 굽의 마모 상태나 가죽의 질감으로 보아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수제화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민혁은 이 여자가 한성그룹의 윤세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이런 어설픈 연극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단순히 결혼이 싫어서 반항하는 철없는 재벌 3세의 일탈인지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진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문을 막았다. 그는 그녀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폭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순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팽팽했다. 세아는 민혁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무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녀는 완벽한 분장을 위해 얼굴과 옷차림에는 신경을 썼지만 손과 구두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거칠게 행동하며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불러 김치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다. 주변 테이블에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강민혁을 질리게 만들어 이 자리를 파토내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그가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경멸의 눈빛을 보내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되면 집안 어른들에게도 상대방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댈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침묵은 세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계획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와도 같았고 그는 세아가 연기하는 김복순이라는 캐릭터가 꽤나 마음에 들었다. 위선적이고 계산적인 재벌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발버둥치는 여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겼을 때 드러날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민혁은 더 이상 이 지루한 탐색전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에 단추를 채우며 세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그림자가 세아의 위로 드리워지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으나 민혁은 그녀의 도망칠 곳 없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레스토랑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했고 세아의 귀에는 오직 강민혁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가 내뱉은 말은 세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이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제안하듯 담백하게 결혼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든 10명의 아이를 낳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보여준 그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자신의 반려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명백한 비꼬기였으나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했는데 민혁은 이미 그녀가 도망칠 수 없도록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아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오직 망했다는 단어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아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내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따지려 했지만 강민혁은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명함을 그녀의 앞접시 옆에 올려놓으며 내일 오전 중으로 비서실을 통해 결혼 절차에 관한 서류를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확고하고 일방적이어서 세아는 반박할 기운조차 잃고 말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라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기업 인수 합병 선언과도 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민혁은 당황한 세아의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빠져나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비서들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홀로 남겨진 세아는 허탈감에 빠져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쥐고 있던 포크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부터 펼쳐질 험난한 미래를 예감하며 몸서리쳤다. 레스토랑을 나선 강민혁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며 비서실장에게 즉시 한성그룹 윤세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했는지 그 배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다. 민혁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묻어있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승부욕과 정복욕이 되살아난 탓이었다. 그는 이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임을 직감했고 그 게임의 승자가 되어 윤세아라는 여자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리무진은 어둠을 뚫고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질주했고 민혁의 머릿속에는 이미 윤세아를 공략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한편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윤세아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자신의 연극을 즐겼던 것이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자신을 패배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세아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입술에 칠해진 립스틱을 거칠게 문질러 지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화장이 번져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현재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삼촌 윤상철의 위협과 강민혁의 도발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이제 연기가 아닌 진짜 전쟁을 준비해야 했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상대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되겠다고 선언한 강민혁이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눈빛을 번뜩였는데 그것은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처녀 김복순의 눈빛이 아닌 한성그룹의 후계자 윤세아의 냉철하고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아의 본가인 한성그룹 저택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강민혁이 보낸 결혼 계약서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소파 맞은편에는 세아의 숙부이자
한성그룹 전무인 윤상철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형님이 쓰러진 틈을 타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세아를 해외로 쫓아내거나 허울 좋은 결혼을 시켜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려는 음모를 꾸며왔던 장본인이었다. 윤상철은 조카의 참담한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혀를 찾고 더 서밋 글로벌의 강 회장이 너 같은 물건을 받아준다고 하니 감지덕지하며 도장을 찍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아의 자존심을 짓밟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만 했다. 지금 당장 숙부에게 대들었다가는 그가 가진 지분을 이용해 아버지의 회장직마저 위협할 것이 분명했기에 세아는 굴욕적이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는데 이는 숙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강민혁과의 결혼뿐이라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맹세했는데 이 결혼을 발판 삼아 반드시 힘을 키워 숙부를 몰아내고 빼앗길 뻔한 한성그룹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고 그가 전날 보여준 알 수 없는 태도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도박을 걸기로 했다. 윤상철은 조카가 순순히 계약서에 서명하자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네가 드디어 제정신을 차린 모양이라며 비웃음을 던지고는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세아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는 여전히 촌스러운 김복순의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녀는 이 우스꽝스러운 가면이 강민혁의 집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그날 오후 세아는 강민혁이 보낸 수행비서들의 안내를 받으며 그의 사저인 더 서밋 펜트하우스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짐가방 하나만을 달랑 든 채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껌을 짝짝 씹으며 촌년 김복순의 연기를 이어갔는데 운전석의 비서는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세아는 일부러 차시트에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올리고 창문에 입김을 불어 낙서를 하는 등 교양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강민혁과의 동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펜트하우스 입구에 도착하자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황금빛으로 장식된 정문이 위용을 드러냈고 문이 열리자마자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아는 입을 떡 벌리며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었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촌스럽게 두리번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강민혁은 현관에 들어선 세아의 꼬락서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형광색 트레이닝복과 짝짝이 양말은 이곳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기괴한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고용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짐을 옮기게 한 뒤 세아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함만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희귀한 유물을 관찰하듯 세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앞으로 이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하고 구체적이었다. 허락 없이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말 것과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정해진 복장을 갖출 것, 그리고 외부인에게 집안 사정을 발설하지 말 것 등 수많은 조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아는 콧방귀를 뀌며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철저한 통제 성향에 혀를 내두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안내받은 방에 짐을 푼 세아는
방문을 잠그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와 침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식 스마트 홈 시스템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눈처럼 보였다. 세아는 벌떡 일어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내 암호화된 보안망에 접속했고 한성그룹의 주가 동향과 숙부 윤상철의 자금 흐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우아하게 화면 위를 춤추었고 눈빛은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맹한 시골 처녀의 눈빛이 아닌 냉철한 경영인의 것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황급히 태블릿을 덮고 다시 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것은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는 메이드의 안내였고 세아는 다시 김복순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쟁터와 같은 식탁으로 향했다. 다이닝 룸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긴 테이블 끝에는 강민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태블릿을 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세아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소리를 내어 걸어갔고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털썩 주저앉으며 식기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민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선만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오히려 세아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세아는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 마치 무기를 든 것처럼 휘두르며 스테이크를 통째로 찍어 입으로 가져가는 기행을 저질렀다. 그녀는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히며 우적우적 씹어 먹었고 곁에 서 있던 소믈리에가 따라준 고가의 와인을 물처럼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고용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만 강민혁은 턱을 괴고 흥미롭다는 듯 그 광경을 감상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강민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세아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는 이 와인의 빈티지가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으며 평범한 시골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와인의 바디감과 탄닌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세아는 순간적으로 정답을 말할 뻔했지만 혀끝을 깨물며 억지로 말을 돌렸고 이건 모 시골에서 마시던 포도주보다 못하다며 떨버서 못 먹겠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연기력에 감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와인잔을 잡는 손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며 그녀가 일부러 맛없다고 말하면서도 와인의 향을 음미하듯 코끝을 살짝 찡그리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민혁은 그녀의 거짓말을 파헤치기보다는 이 숨바꼭질을 조금 더 즐기기로 마음먹고 화제를 돌렸다. 식사를 마친 후 세아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고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민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으며 그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최고급 어메니티와 월풀 욕조가 구비되어 있었고 그녀는 잠시나마 김복순이라는 역할을 잊고 본래의 윤세아로 돌아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 피로가 풀리면서 긴장이 누그러지자 그녀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유학 시절 즐겨 불렀던 프랑스 샹송의 한 구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욕실의 환기구를 통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던 강민혁이 그 멜로디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혁은 닫힌 욕실 문 앞에서 그 낯설지만
우아한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세아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눈을 떴고 고요한 저택의 분위기를 틈타 1층 주방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물을 마시려 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겠거니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병을 꺼내 마시며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경제신문을 집어들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그녀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중요한 기사 내용에 집중하느라 주변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강민혁이 운동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는 떨어진 신문을 주워들며 한글도 모른다던 사람이 경제신문을 꽤나 심각하게 읽는다고 지적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세아는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지만 곧바로 기지를 발휘해 신문에 깔린 할인 쿠폰을 찾고 있었다고 둘러대며 바닥에 엎드려 쿠폰을 찾는 신엿을 했다. 강민혁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세아를 내려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순발력에 내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꺼내 마시며 그녀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는데 그곳은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세아는 기겁하며 자신은 촌스러워서 그런 곳에 가면 망신만 당할 것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거절을 불허했다. 그는 그녀에게 드레스룸에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지시하며 만약 늦으면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덧붙였다. 세아는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하며 주먹을 감자처럼 쥐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닥쳐온 위기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라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김복순의 모습으로 그 화려한 파티장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오후가 되자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은 세아를 꾸미기 위해 도착한 스타일리스트들과 메이드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세아는 그들의 손길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자신이 가져온 몸빼 바지를 입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짙은 화장을 더욱 떡칠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스타일리스트들은 난감해하며 강민혁의 눈치를 살폈지만 민혁은 의외로 그녀의 뜻대로 하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세아는 우스꽝스러운 드레스에 촌스러운 화장을 한 채 거울 앞에 섰고 그 모습은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기괴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이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라면 아무도 자신을 한성그룹의 윤세아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강민혁도 창피해서 자신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에스코트를 위해 팔을 내밀며 그 어느 때보다 정중하게 그녀를 리무진으로 이끌었다. 파티장은 도심의 최고급 호텔 볼룸에서 열렸고 입구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강민혁의 차량이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차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먼저 내리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뒤이어 내린 세아의 모습을 보고는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세아는 사람들의 경악 섞인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뻔뻔하게 손을 흔들고 윙크를 날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갔고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그 정막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파티장 안으로 입장했고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놀라는 게 즐겁지 않냐고 물으며 이 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고 부추겼는데 그 말은 세아의 오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보란 듯이 엉덩이를 흔들며 레드 카펫을 밟았고 속으로는 두고 보자. 강민혁, 내가 네 얼굴에 먹칠을 해주마라고 외쳤다. 파티장 안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고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사교를 즐기고 있었지만 강민혁 부부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세아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뷔페 테이블로 직행했다.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손으로 집어먹으며 주변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귀는 열려 있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는 바로 세아의 대학 동창이자 경쟁 그룹의 후계자인 최도진이었다. 세아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최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혹시 윤세아 아니냐고 물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세아는 입안 가득 음식을 문 채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사람 잘못 보셨슈지는 김복순이여라 하고 사투리를 내뱉었다. 강민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도진이 세아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고 세아가 당황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기에 즉시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도진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며 소유권을 주장하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최도진은 민혁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며 실례했다고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세아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다.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혁의 품에 기댔지만 민혁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아가 다른 남자와 엮이는 것이 불쾌하다는 감정만은 확실하게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뻔한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반면 강민혁은 옆자리에 앉은 세아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최도진을 만났을 때 보였던 찰나의 흔들림과 공포를 보았고 그것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민혁은 이제 관찰자의 입장을 넘어 그녀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으며 그녀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윤세아를 마주하고 싶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고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깊어만 가는 서울의 밤과 함께 더욱 짙어져 갔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평화롭던 공기는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로 인해 깨져버렸는데 그것은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속보였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으로 관련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고 맞은편에 앉아 밥그릇을 싹싹 긁어먹던 윤세아는 무심코 뉴스 화면을 노려보며 혀를 찼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급망 다변화가 늦어지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문적인 분석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평소에 걸걸한 사투리가 아닌 냉철하고 또렷한 서울말이었다. 숟가락을 내려놓던 강민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아를 쏘아보며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었다. 세아는 아차 싶은 마음에 급히 표정을 바꾸며 시골 이장님이 방송에서 떠들던 소리를 흉내낸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민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그녀를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시골 이장님이 글로벌 공급망과 영업이익 구조에 대해 그렇게 해박할 리가 없다는 논리적인 지적이었다. 세아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우리 마을 이장님은 서울대학 나온 똑똑한 분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억지로 사투리를 더 심하게 쓰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김치를 손으로 집어 민혁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이것 좀 잡수고 신경 끄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민혁은 그 김치를 입에 넣지 않고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보여준 순간적인 통찰력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고 김복순이라는 여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식사 시간 내내 이어진 탐색전은 세아의 피를 말리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연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메이드가 실수로 고가의 청자 화병을 건드려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순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세아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화병을 낚아채는 동시에 몸을 한 바퀴 구르며 충격을 완화하는 낙법을 구사했고 그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민첩했다. 화병을 무사히 구해낸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지만 거실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목격한 강민혁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다가와 농사일을 하다 보면 서커스 곡에도 배우게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고 그의 눈빛은 경악을 넘어 확신에 차 있었다. 세아는 급히 허리를 두드리며 시골에서 멧돼지를 피하다 보니 몸놀림이 빨라졌다고 횡설수설했지만 그 변명이 민혁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세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녀의 손목을 잡고 손바닥을 펼쳐 보였는데 굳은 살의 위치와 근육의 발달 상태는 결코 농사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것은 검도나 호신술을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의 손이라고 지적하며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낫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세아는 잡힌 손목을 뿌리치며 남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씩씩거리며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가버렸다. 방 안에 들어선 세아는 거울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강민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다는 공포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중생활의 한계에 봉착했음을 깨달았지만 지금 멈추기에는 윤상철 전무의 위협이 너무나 거세지고 있었기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텨야만 했다. 한편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윤상철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알짜배기 계열사인 한성바이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세아에게 들어왔다. 이것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팔아치워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였기에 세아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회사로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촌스러운 김복순의 옷을 벗어던지고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지어진 정장 수트로 갈아입었으며 헝클어진 파마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본래의 냉철한 윤세아로 돌아왔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3세 그 자체였고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윤세아는 비밀리에 섭외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이사회가 열리는 호텔의 비즈니스 클럽으로 향했고 그녀의 등장은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술렁거렸고 상석에 앉아있던 윤상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윤상철이 꾸미고 있는 매각 계획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녀의 논리는 정연했고 태도는 위압적이었으며 그곳에 모인 이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윤상철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며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윤상철은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세아는 선글라스를 끼고 호텔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고 그 역시 중요한 미팅을 위해 이 호텔을 찾은 것이었는데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세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며 옆에 있는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민혁의 예리한 시선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민혁은 스쳐 지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에서 기시감을 느꼈고 특히 그녀가 풍기는 독특한 향수 냄새는 자신의 집 욕실에서 맡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저 여자를 잡으라고 경호원들에게 지시했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세아는 하이힐을 신은 채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강민혁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을 박차고 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뛰어올랐고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급출발했다. 간발의 차이로 주차장에 도착한 민혁은 멀어지는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닫힌 주차장 출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여자의 실루엣과 집안에 있는 촌스러운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세아는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욕실로 뛰어들어가 샤워기를 틀고 몸에 배인 향수 냄새를 씻어내려 했다. 그녀는 다시 촌스러운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는 이미 강민혁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를 쳐다보며 평소보다 귀가가 늦었다고 지적했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은 차가운 신문관의 어조였다. 세아는 시장에 가서 떨이 물건을 사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며 검은 비닐봉지를 들어보였지만 민혁은 그 봉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는데 방금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남아있는 고급 향수 냄새를 감지해냈다. 강민혁은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시장에 다녀온 사람에게서 최고급 프랑스 향수 냄새가 나는 건 꽤나 이질적이라고 비꼬았다. 세아는 섬유 유연제 냄새라고 우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오늘 호텔에서 당신과 체형이 아주 비슷한 여자를 보았다고 넌지시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는데 세아의 동공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민혁은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언제까지 이 숨바꼭질을 계속할 셈이냐고 물었고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장난기가 아닌 진지한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세아는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세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강민혁이 자신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었다. 윤상철과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민혁과의 관계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그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옆방의 강민혁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서랍 속에 넣어둔 한성그룹 윤세아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도도한 여자와 자신의 집에서 총극을 벌이는 아내가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99%에 도달했고 그는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음날 강민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는데
며칠 뒤 열리는 더 서밋 글로벌 창립 기념 파티에 세아를 정식 파트너로 대동하겠다고 통보했다. 그 파티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초대형 행사였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였다. 세아는 펄쩍 뛰며 절대 갈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민혁은 이번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못 박으며 만약 오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한성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은 세아를 외통수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수였고 민혁은 그녀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세아는 숟가락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더 서밋 글로벌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력을 과시하듯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는데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 걷는 이의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렸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속속 도착하여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강민혁은 입구 쪽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내 김복순을 파트너로 대동하기로 했으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였기에 그의 미간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두려움에 도망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하는 모순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라고 지시하려던 찰나 거대한 연회장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순간 연회장 안에 모든 소음이 진공 상태가 된 듯 멈추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를 향해 쏠렸는데 그곳에는 숨이 찼을 듯 아름다운 여자가 당당한 자태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매끄러운 어깨 라인과 쇄골이 드러나 고혹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는 조명을 바다 밤바다처럼 윤기 있게 넘실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김복순이 쓰고 있던 촌스러운 안경과 두꺼운 화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냉철하고 지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주변을 압도했다. 그녀는 바로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윤세아였으며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기에 좌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세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듯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레드 카펫 위를 걸어 들어왔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강민혁은 멀리서 걸어오는 윤세아를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했는데 그녀의 얼굴은 자신의 아내 김복순과 완벽하게 일치했지만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집에서 보던 촌스러운 파마머리와 몸빼 바지 차림의 여자가 저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백조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민혁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배신감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찾았다는 환희에 가까운 감정이었고 그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연기했는지를 깨닫고 헛웃음을 흘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대담함에 매료되어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민혁은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그녀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이 지루한 숨바꼭질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윤세아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고 있었는데 강민혁이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공포와 오늘 밤 반드시 숙부 윤상철을 제압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복순이라는 가상의 인물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는 핑계를 준비해 두었지만
강민혁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때 맞은편에서 윤상철 전무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다가왔는데 그는 조카가 감히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세아는 숙부에게 다가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성바이오 메가건은 내가 백지화시켰으니 꿈 깨시라고. 귓속말을 속삭였고 윤상철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세아는 숙부의 반응에 쾌감을 느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은 윤세아와 윤상철이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정중하지만 뼈있는 인사를 건넸다. 그는 윤상철 전무에게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이렇게 미인인 줄은 몰랐다고 너스레를 떨며 세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윤상철은 당황하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횡설수설했고 세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민혁의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정전기가 인 듯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민혁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을 지그시 눌렀다. 세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혁은 악력을 주어 그녀를 붙잡아두며 처음 뵙겠습니다. 윤세아 이사님이라고 낮게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확신이 담겨 있어 세아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민혁은 당황한 윤상철을 뒤로하고 세아에게 춤을 청했는데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를 이끌어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왈츠 음악이 흐르자 민혁은 세아의 허리에 손을 감고 밀착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결이 닿을 정도였다. 세아는 필사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턱을 잡아 돌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고 당신의 향수 냄새가 우리 집 욕실 냄새와 아주 비슷하다고 속삭였다. 세아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흔한 향수일 뿐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민혁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내 아내는 오늘 배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하던데 당신은 참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비꼬았다. 세아는 그의 말이 자신을 떠보는 함정임을 알았기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춤이 절정에 달할 무렵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지나가다 발이 꼬여 비틀거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쟁반 위에 있던 와인잔들이 쏟아지며 세아를 덮칠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민혁은 반사적으로 세아를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려 대신 와인을 맞았고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자세를 잡았다. 민혁의 넓은 등과 단단한 가슴이 세아를 보호막처럼 감싸고 있었고 세아는 그의 품 안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안정감을 느꼈다. 민혁은 괜찮냐고 물으며 세아의 얼굴을 살폈는데 걱정스러운 눈빛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였다. 그는 세아가 놀란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팔을 잡고 균형을 잡는 동작이 훈련받은 사람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혁은 재킷이 와인으로 젖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세아의 손목을 잡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세아는 아프다며 놓으라고 반항했지만 민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 그녀를 난간 쪽으로 몰아붙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도시의 야경이 그들 아래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세아를 가로막고 서서 이제 연극은 그만하고 가면을 벗으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세아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돌렸지만 민혁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김복순 아니 윤세아 씨라고 그녀의 두 이름을 동시에 불렀다.
그 순간 세아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사슴의 것이 아니라 오만하고 당당한 여왕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래, 내가 윤세아야 그래서 어쩔 셈이지. 하고 쏘아붙였는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도도했다. 민혁은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촌스러운 가발과 몸빼바지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에 전율을 느꼈고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여자와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감에 부풀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세아의 입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닦아주며 이제부터는 파트너로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기도 전에 테라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상철 전무와 그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윤상철은 두 사람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카가 경쟁사 회장과 미래를 즐기느라 이 사회를 방해한 것이냐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이 추잡한 스캔들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세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세아는 분노로 몸을 떨며 나서려 했지만 민혁이 한 손으로 그녀를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다. 민혁은 윤상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내 아내에게 함부로 짓거리면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겠다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윤상철은 아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고 세아 역시 민혁의 당당한 선언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민혁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이니 스캔들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정정해 주었고 그 말은 윤상철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단둘만 남게 되자 민혁은 세아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당신의 약점을 내가 쥐고 있으니 내 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제안하는 듯 했으나 그 이면에는 그녀를 곁에 두고 싶다는 소유욕이 깔려 있었다. 세아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가 자신의 비밀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민혁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내 옆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파트너가 되어 한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거대한 야망을 공유하자는 악마의 제안이었고 세아는 그 위험한 제안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휘감았고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지 동지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파티장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윤세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거실 카펫 위를 걸어갔으며 더 이상 김복순이라는 가짜 껍데기를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강민혁은 뒤따라 들어와 재킷을 벗어 소파에 걸쳐두고는 팔짱을 낀 채 세아의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호기심과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세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칠게 클렌징 티슈를 뽑아 얼굴에 남아있던 화장의 흔적들을 지워내기 시작했고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으니 이 결혼 생활도 끝장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강민혁은 바에서 위스키 두 잔을 따라 하나를 세아에게 건네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얼음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는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괘씸하지만 그 연기력과 배짱 하나만큼은 인정해 줄 만하다고
말문을 열며 비꼬는 듯하면서도 칭찬이 섞인 묘한 화법을 구사했다. 세아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며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고 당장 이혼 서류라도 가져오라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히려 정반대의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맹을 맺자는 것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윤상철 전무를 막아주는 대신 자신이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에 세아의 경영 능력과 네트워크를 빌려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세아는 민혁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단순히 자신을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앉혀두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혁은 당신이 김복순 행세를 하며 보여주었던 그 비상한 두뇌 회전과 상황, 판단력이면 충분히 자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아는 잠시 고민에 잠겼지만 이내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벼랑 끝에 몰린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아줄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위스키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새로운 계약의 성립을 자축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랑의 서약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식탁에 앉은 세아는 더 이상 촌스러운 몸빼바지 차림이 아닌 세련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고용인들은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버린 안주인의 모습에 경악하며 수군거렸지만 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세아는 비서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아 경제 뉴스를 체크하며 민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서재로 이동하여 윤상철 전무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서재의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그려졌고 두 사람의 열띤 토론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세아는 윤상철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민혁의 정보력을 요청했다. 민혁은 즉시 자신의 비밀정보팀을 가동하여 해외 계좌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세아가 보여주는 치밀한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숫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냈고 윤상철이 숨겨둔 비밀 장부의 위치까지 추론해내는 놀라운 직관을 발휘했다. 밤이 깊어지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류 더미와 씨름했고 가끔씩 서로의 손이 스치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감정의 싹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애써 모른 척하며 일에만 집중하려 했다. 며칠 뒤 민혁의 정보팀이 윤상철의 결정적인 약점이 담긴 USB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는 윤상철이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를 단번에 몰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세아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제 끝이 보인다며 기뻐했지만 민혁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주의를 주며 윤상철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혁의 신중함에 세아는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를 신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세아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후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와 어깨가 갸치프게 떨렸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민혁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우유를 건넸다. 세아는 고맙다는 말을
웅얼거리며 우유를 받아들었고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혼자 짐을 지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대도 좋다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 말 한마디가 세아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둑을 무너뜨렸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민혁의 품에 안겼다. 민혁은 우는 그녀를 다독이며 등을 쓸어주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윤상철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세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주주들을 협박하여 해임안을 자락을 바라고 있다는 발악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세아와 민혁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고 오히려 그가 파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바로 그 결전의 무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세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으며 민혁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자신의 왕관을 되찾으러 가는 여전사로 거듭나 있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민혁은 세아에게 직접 고른 정장을 선물하며 내일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세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김복순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해준 민혁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 있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고 그들의 눈빛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임을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한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주총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여의도 증권가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이는 윤상철 전무가 언론에 뿌린 악의적인 찌라시 때문이었다. 그는 윤세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기이한 행동을 일삼으며 경영 능력이 전무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증거로 그녀가 김복순 분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흐릿한 사진들을 공개해버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한성그룹 후계자의 기행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뉴스를 접한 강민혁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넥타이를 매만졌지만 옆에 선 윤세아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촌스러운 사진들이 자신의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민혁에게 걱정 말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결전의 장소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입구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성난 소액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다. 윤상철 전무는 단상 중앙에 앉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오늘의 여론몰이를 통해 조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경영권 박탈을 정당화하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동조하는 이사들과 귓속말을 나누며 킬킬거렸고 세아가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쏟아지는 비난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강민혁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하자 장내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카메라 파란 문이 멀게 할 듯한 백색의 빛을 쏟아냈다. 세아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으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윤상철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윤상철은 마이크를 잡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대형 스크린에 세아가 촌스러운 몸빼 바지를 입고 시장 바닥에 앉아있는 사진을 띄우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주주 여러분께서는 이런 기이하고 품위 없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에게
거대 그룹의 경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눕혔고 장내에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세아를 향해 삿대질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자질 부족과 정신적 결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몰아붙였고 이사들은 혀를 차며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상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여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장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윤세아에게 집중된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발걸음 소리는 강당 안을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찼다. 윤세아는 스크린 속 자신의 촌스러운 사진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는 모두의 예상을 깬 반응이었기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주주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네, 저 사진 속의 여자는 제가 맞습니다라고 시원하게 인정해버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당당함에 당황하여 술렁거렸다. 세아는 말을 이어가며 자신이 왜 그런 차림으로 시장과 거리를 누볐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맹이었다고 상황을 반전시켰다. 그녀는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경영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비자와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연설은 진정성이 넘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임기응변에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그는 더 서밋 글로벌의 회장이자 한성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발언권을 요청했다. 민혁은 윤세아 이사의 현장 경영 방식은 매우 파격적이지만 그 덕분에 우리 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덧붙여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야말로 경영에 해가 되는 요소라고 윤상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계 서열 1위인 강민혁의 지지 발언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윤세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윤상철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윤세아는 이 기세를 몰아 윤상철을 향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는데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켰다. 화면에는 윤상철이 자랑스럽게 내보였던 그녀의 사진 대신 복잡한 숫자가 나열된 엑셀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들이 띄워졌는데 그것은 바로 윤상철이 수년간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였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고 윤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는 제가 촌스러운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전무님께서는 회사의 피 같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느라 바쁘셨던 모양이라고 비꼬았고 그 말은 윤상철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윤상철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다. 윤상철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조작된 자료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단상으로 올라왔다. 강민혁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윤상철은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세아를 저주하며 발악했지만 세아는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
주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윤세아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녀는 진정한 한성그룹의 주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가 마무리되자 윤세아는 단상 중앙에 서서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강민혁은 무대 아래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 단둘만 남게 되었을 때 세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혁이 재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정말 멋진 한방이었다고 칭찬하며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고 세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연인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당신과의 계약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김복순이든 윤세아든 상관없이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세아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차는 노을이 지는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미래는 저 붉은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윤세아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윤상철의 구속수사 속보가 대서특필되었다. 세아는 텔레비전을 끄고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문득 처음 강민혁을 만났던 그날의 촌스러운 복장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 우스꽝스러운 가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든든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운명의 장난에 감사함을 느꼈다. 뒤에서 다가온 민혁이 백허그를 하며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평온한 침묵을 즐겼다. 이제 그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고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들은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세아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민혁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그들의 결혼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세아는 이것을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바꾸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내일 저녁 특별한 데이트를 신청했고 민혁은 흔쾌히 수락하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다. 전쟁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찾아온 평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윤상철 전무의 구속과 주주총회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한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으며 윤세아는 회장 대행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 그룹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패한 임원진을 대거 물갈이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 과정에서 더 서밋 글로벌의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강민혁은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하면서도 그녀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존중해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멘토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세아는 매일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성취감에 고무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낙하산 상속녀라는 편견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현장을 발로 뛰며 소통하는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세아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그녀와 강민혁을 이어준 시작점이자 이제는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혼을 유지하되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세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훑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라는 족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혁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아는 비서에게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한 뒤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고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수락하며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레스토랑이 좋겠다고 답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여 세아의 긴장된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약속 시간. 세아는 김복순 분장을 했던 그날과는 정반대로 세련된 블랙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우아한 자태로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강민혁은 이미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세아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며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는데 같은 장소, 같은 자리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첫 만남에서의 기싸움과 탐색전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눈빛이 오고 갔고 민혁은 와인을 따르며 그때 당신이 스프를 소리내어 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농담을 던졌다. 세아는 얼굴을 붉히며 그때는 정말 절박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흑역사조차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세아는 핸드백에서 가져온 결혼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민혁의 시선은 그 종이에 고정되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니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효력을 다했다고 말하며 민혁의 반응을 살폈다. 민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말이 맞다고 동의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어떠한 아쉬움도 읽을 수 없었다. 세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계약서를 양손으로 쥐고 반으로 찢어버렸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테이블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순간 민혁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는데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주목하며 숨을 죽였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계약 결혼 때 주고받았던 형식적인 예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민혁은 세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김복순이 아닌 윤세아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평생 나의 반려자가 되어주겠냐고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그는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의 엉뚱함 속에 숨겨진 열정과 지성에 반했었다며 이제는 계약 조건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다. 세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뜨거운 포옹으로 화답했다. 레스토랑 안에는 축하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었다. 몇 달 뒤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정재계 인사는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식장은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로 장식되어 천상의 화원처럼 아름다웠고
윤세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자태를 뽐내며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강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마주서는 순간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달콤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맹세의 키스를 나누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할 것을 다짐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것은 단순한 두 재벌가의 결합이 아니라 시련과 오해를 딛고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회사 일과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프라이빗 비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지난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했고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세아는 민혁에게 자신이 김복순 연기를 할 때 당신이 속아 넘어가는 줄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고 털어놓으며 깔깔 웃었고 민혁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귀여워서 봐준 것이라고 능청을 떨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가 주는 안식과 기쁨을 만끽했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통해 서로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왔다. 일상으로 복귀한 두 사람은 다시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최고의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과 더 서밋 글로벌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고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 덕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세아는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신사업을 주도했고 민혁은 치밀한 전략과 자금력으로 그녀를 뒷받침하며 환상의 복식조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언론은 그들을 코리아 파워 커플이라 부르며 연일 찬사를 쏟아냈고 두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만은 반드시 함께 보내는 원칙을 세워 부부로서의 행복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늦은 퇴근 후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던 세아는 문득 민혁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하다는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과거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숙부에게 위협받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과 안정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민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일 중독에 빠져 삭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 덕분에 사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자 뮤즈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세아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고 펜트하우스는 아이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가 넘쳤다. 세아는 엄마가 되어서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슈퍼우먼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민혁은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켰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요리를 하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는데 그들은 재벌이라는 타이틀 이전에 사랑으로 뭉친 가족으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겼다. 가끔 세아는 아이에게 엄마가 옛날에 몸빼 바지를 입고 아빠를 꼬셨다는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었고 민혁은 옆에서 헛기침을 하며 쑥스러워했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윤상철 전무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는 뉴스에 나오는 세아와 민혁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반면 세아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련들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리더 양성에도 힘을 쏟으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다시 한번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변함없이 뜨거웠고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했다. 세아는 민혁에게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고 장난스럽게 물었고 민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촌년 김복순으로 나타나든 재벌녀 윤세아로 나타나든 나는 언제나 당신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나도 그렇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연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완성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